이 스토아학파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주 원리나 우주 법칙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이 모든 우주 사물에 들어가서 인간에게 작용된 게 이성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스토아학파의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아학파는 굉장히 많은 자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의 철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스토아학파가 자연법의 기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철학 관점에서 보면 이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을 거의 부정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전에 이 스토아학파의 사람들은 이 우주에는 나름대로 우주 원리가 있고 그 원리가 인간에게 작동된 게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아학파가 얘기하는 이 우주 원리는 그야말로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어떤 것이나 법적인 어떤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규범이 아니고, 이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우주 원리, 우주 법칙은 그야말로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주 나름대로 갖고 있는 법칙이라는 의미에서 이 자연 법칙과 우주 원리, 자연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학파가 자연법, 자연법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이때의 자연법칙과 자연법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규범적 성격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주가 돌아가는 그냥 법칙이에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돌을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죠. 이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인간이 규범적으로 또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따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는 관계없이 우주가 갖는 그 자체의 법칙이죠.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우주의 원리나 우주 법칙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규범적으로 지켜야 될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고, 그냥 이 자연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원리라는 개념에서 자연법이기 때문에, 스토아학파에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개념의 자연법은 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됩니다. 실제로 스토아학파에서 이 자연법칙의 인간적 규범적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유병하 교수님의 법철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스토아학파를 다루는 책을 봐도 그 부분만큼은 모두가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토아학파에서 법은 결국에는 자연법이 배제된 이성을 가진 현명한 사람이 어떤 결단에 의해서 만든 법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스토아학파에 있어서 법철학에서 자연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법에 대해서 이 스토아학파는 현존하는 법에 대해서 그 법은 이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현명한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돼 라는 말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법이 부당할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스토아학파의 법사상은, 법철학은 약간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라는 사고를 법실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법에 의해서만 증명이 된다 라는 게 법실정주의인데, 이 법실정주의만을 따를 때는 실제 제정된 그 법률의 정당성, 부당성을 다시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는 언뜻 보면 자연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실정법이 자연법에 반하게 되면 무효가 돼야 돼 라는 어떤 사고를 주장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실정법을 가장 이상적인 법으로 보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아학파의 여러 주장들은 현재의 법,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법 원리에 상당히 혹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스토아학파가 오늘날의 법 원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의무를 실천하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현명한 사람은 뭔가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어떤 행동 속에서 이웃을 돕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어른을 대할 때는 존중을 하고와 같은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공동선에 관계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 스토아학파가 보는 이상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 유형을 규칙으로 만든 게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스토아학파들은 윤리,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거하고 또 법이라는 거를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과 법은 하나로 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철학을 아무런 법적 지식 없이 듣는 분들은 아니 도덕 혹은 윤리하고 법을 구분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도덕과 법을 혼동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따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덕 혹은 윤리와 이 법 이론을 혼동했을 경우에는 법이 상당히 큰 폐단을 만들게 되는데, 하지만 스토아학파들은 그런 어떤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토아학파가 윤리적인 거나 법 개념을 서로 이렇게 혼동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키케로라는 사람의 책에 있는 두 가지를 일단 보시면요. 첫째, 이 사람들은 소유권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토아학파들은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쾌락에 질리지 않고 이성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이성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형태의 법적인 이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앞 이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법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법철학은 소유 개념은 좀 희박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가 국가의 희소한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으냐 해서 분배의 포인트를 맞춘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이론은 국가가 어떤 식으로 개인의 생활에 관여를 하는가에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이 스토아학파는 정반대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어떤 형태고 어떻게 있을 경우에는 침해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개인의 소유권이 보호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론이 발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는 3번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교, 하나는 바로 법률, 두 번째죠. 하나는 무력으로,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되는데, 이 법률, 이 바로 스토아학파가 그렇게 강조했던 소유권 이론, 이 이론이 서양에 그대로 연결되고 이것이 오늘날 독일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소유권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킨 의무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공동선을 위한 가장 평범한 행동의 하나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개념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계약법, 계약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어떤 합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게 되고 그 합의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고
그 합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이 바로 스토아학파의 법이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법이론 중에 두 파트, 소유권하고 물권에서는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이 계약의 어떤 법이론이 스토아학파의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를 거쳐서 현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로마, 지금 이제 앞에서 스토아학파가 영향을 준 거, 그러면은 소유권 개념하고 계약법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유병학 교수의 이 법철학 책에서는 로마법에 영향을 준 그런 거를 잠깐 정리해 놨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준 거하고 지금 스토아가 영향을 준 거를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봤듯이 스토아학파는 소유권하고 또 개인의 약속, 계약 이 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춘 사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들 간의 약속, 그러니까 계약보다는 두 당사자 간의 형평을 더 고려한 개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당이득이라는 이론은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상 아무 근거 없이 타인은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상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이 이익을 가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상대방은. 그런데 이 부당이득 개념은 스토아학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토아학파는 아까 전에 약속,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시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어떤 법 효과 이외에는 별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얻었을 때 이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효과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스토아적 관점에서는 이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인간 간의 합의 약속보다는 전체적인 균형, 형평을 강조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처럼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이 사회의 형평을이라는 관념을 동원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로마에 그런 형태로 로마법에 영향을 줬고 그러한 영향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당이득 반환 제도에까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 적어 놓고 있는데, 이 부당이득 말고도 사무관리라는 개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평 이론에 근거해서 나왔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은 로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글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유권 개념하고 약속, 그러니까 계약 개념이 로마에 반영이 되고 그런 어떤 소유권 이론과 계약 이론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앞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준 게 부당이득과 사무관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스토아가 영향을 준 것을 나열하면서 여기에 또 사무관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사무관리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를 했을 때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사무관리거든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여러 채 있을 경우에 어느 한 가족이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여행 간 그 빈집이 뭔가 부서지고 하는 상황에서 옆집 사람들이 뭔가 보호 도구를 사서
그 집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피해를 막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옆집 사람은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 재료들, 재료값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집주인에게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 개념,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어도 사회 전체의 어떤 덕에 의한 고른 분배라는 관점에서 사무관리는 인정된다 라는 형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형평 개념이 기원이 돼서 사무관리가 이루어졌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여기 적용됐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인간들 상호 간의 묵시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묵시적 합의라고 봐야 된다는 관점도 있어요. 이런 이제 묵시적 합의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 사무관리를 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스토아 어떤 관점 속에서 나온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라는 것은 로마에서 형성이 됐는데, 로마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이닥하는 사람, 스토아의 영향 이닥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두 관점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닥이득이나 또 사무관리 이런 것들은, 또 위임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늘날 로마법을 거쳐서 독일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그대로 있어요. 물론 그대로 있다 하긴 좀 그렇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법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스토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법 철학에서 기본을 두고 형성돼 왔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라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스토아파의 법철학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철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